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성체처럼 웅장한 선진그룹의 본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넓은 응접실. 값비싼 가구들 사이에서 한민주 회장은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아들 강태민이 신경질적으로 다리를 떨며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 눈먼 놈이 결국 장가를 갔단 말이지. 태민이 경멸적인 투로 말했다. 상대는 누구라고? 태민의 앞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평범한 서민 가정의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다 파산했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여자 본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민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 눈먼 놈에게 딱 어울리는 짝이군. 어디서 그런 거지. 같은 여자를 주워왔을까 빚 때문에 팔려온 게 분명해. 그런 여자는 돈 몇 푼 쥐어주면 바로 꼬리 내리고 도망갈 거다. 하지만 한 회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얕보지 마라. 태민아,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그 계집의 뒷조사는 계속해둬. 하지만 지금 당장 건드릴 필요는 없어. 와해요. 어머니 지금이 바로 그놈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기회 아닙니까? 저런 천박한 애를 며느리로 들였다는 소문이 나면 지은이를 지지하던 늙은 이사들도 등을 돌릴 겁니다. 아니, 한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오히려 잘된 일이야. 지훈이가 저런 여자와 결혼했다는 건. 이제 그룹 경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주저앉았다는 뜻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를 동정의 대상으로만 볼 뿐. 더 이상 위협으로 여기지 않을 게다. 우리는 그저 불쌍한 조카 내외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자비로운 가족 행세만 하면 돼. 그녀의 말에는 상대를 완벽하게 손안에 넣고 조종하려는 자의 교활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이서연이라는 존재를 지훈을 더욱 깊은 고립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좋은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과 서연의 조용한 집에 전화벨이 울렸다. 지훈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방금 본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번 주말에 새 식구를 환영하는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십니다. 올 것이 왔다는 듯.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통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연극의 막이 올랐군.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갈 시간이야. 첫 무대인데. 준비됐나?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맞서 싸우겠다는 차가운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선진그룹 본가로 향하는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소연은 며칠 전 강지훈의 비서팀이 준비해준 단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오늘 밤 그녀는 배우로서 첫 무대에 오르는 것이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긴장했나? 옆자리에 앉은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는 다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의 역할로 완벽하게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오직 서연에게만 들릴 만큼 작고 예리했다. 조금요. 서연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기억해. 당신은 돈에 팔려온 불쌍한 여자가 아니야. 어둠 속에 갇힌 내게 유일한 빛이 되어준 내가 선택한 여자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지시와 함께 기묘한 격려가 섞여 있었다. 그들 앞에서 절대 위축되지 마.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 당신은 내 아내. 이서연이니까. 그의 말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래.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쪼들리던 과거의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의 또 다른 플레이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결의를 다졌다. 차가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추어 섰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웅장한 대저택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잘 가꿔진 정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박제된 아름다움이었다. 마치 이 집의 주인들처럼 차문이 열리고 나이든 집사가 나와 그들을 맞았다. 그는 지훈에게는 안타까움이, 서연에게는 노골적인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도련님, 그리고 처음 뵙겠습니다. 새 안주인 서연은 지훈의 팔을 자연스럽게 부축했다. 연습한 대로였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걸음걸이는 그와 완벽하게 보조를 맞췄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서로를 깊이 의지하는 신혼부부였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들어선 응접실은 그 압도적인 화려함으로 서연을 주눅들게 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 공간의 중심, 값비싼 벨벳 소파에 한민주 회장과 강태민 상무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마치 왕과 왕비처럼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 지훈이 왔구나. 한 회장이 가면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그녀의 눈빛만큼이나 차가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가볍게 안아준 뒤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바로 그 아이로구나. 이서연이라고 했지. 만나서 반갑다. 얘야.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값싼 원피스, 변변찮은 액세서리. 그녀의 눈은 내 수준을 잘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때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강태민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이구, 총우석에서 온 아가씨치고는 꽤나 뻔뻔하네. 이런 데는 처음 와봐서 떨릴 법도 한데. 그의 노골적인 무시에 응접실의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다. 서연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훈이 가르쳐준 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태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네, 상무님. 이렇게 멋진 곳은 처음 와봐요. 하지만 지훈 씨와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제게는 천국 같은 걸요. 그녀는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로 지훈의 팔을 더욱 꼭 끌어안았다. 지훈 역시 그녀의 연기에 화답하듯 서연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태민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맛을 다셨다. 곧이어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길고 화려한 식탁 위에는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음식도 서연의 입에는 모래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전쟁터였다. 한 회장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며 마치 안부를 묻는 것처럼 부드럽게 공격을 시작했다. 듣자 하니 아버님 사업이 잘 안 풀렸다고 하더구나. 지금은 병원에 계시다고. 참 안 됐구나. 많이 힘들었겠어. 그녀의 말은 위로였지만 그 속에는 너는 이런 상류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가난뱅이라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연의 배경을 들춰내 그녀를 위축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은 나이프와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부끄러움이 아닌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네, 회장님,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굳은 의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마 지훈 씨도 저의 그런 점을 보고 마음을 열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대답은 한 회장의 의도를 완벽하게 비껴갔다. 가난을 약점이 아닌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 원동력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동시에 자신과 지훈의 러브 스토리에 설득력을 더했다. 지훈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서연이 앉은 쪽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 한 회장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때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태민이 거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당연하죠.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나 역시 사랑 없는 결혼놀이에 감정을 낭비할 생각은 없으니까 마음을 열어 하웃기지 마. 솔직히 말해봐. 눈먼 놈 뒤치다꺼리 해주는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했지. 간병인 값이 꽤 비쌌나 보군. 꽝꽝꽝. 그것은 모욕. 그 자체였다. 식탁의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든 하인들이 숨을 죽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그림이었다. 서연이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는 것,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리는 난폭한 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또 그들이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방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는 아버지를 위해 그녀는 이 자리를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가 낡은 문고리를 꽉 쥐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기대를 또다시 배반했다. 이서연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 그녀는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기묘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소름 끼쳤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짐승처럼 번득였다. 사랑을 거래라고 생각하시는 상무님의 마음이 조금 안타깝네요. 시간이 됐는데 돈은 준비됐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식탁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렸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초라한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들의 오만한 시선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타인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서. 그녀는 말을 마친 뒤 지훈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 남자가 과장되게 웃었다. 그 영감탱이가 병원에 있든 무덤에 있든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약속은 약속이지. 오늘까지 갚지 못하면 네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원부터 찾아가야겠어. 아니면 이 집이라도 뒤집어 엎어볼까. 지훈 씨, 저 조금 피곤한데 이제 그만 일어나도 될까요?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었다. 그녀의 눈에 절망의 빛이 어렸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다. 그녀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남자들 뒤쪽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식탁의 권력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는 태민의 저열한 공격을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불쌍한 독백으로 치부해버렸고 지훈과 자신의 사랑을 더욱 숭고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태민은 자신의 공격이 완벽하게 무력화된 것에 대한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한 회장의 부드러운 미소 역시 처음으로 표정 관리조차 되지 않은 채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어수룩한 시골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만들 하시죠. 그러지. 피곤하면 쉬어야지. 서연과 사채업자들이 동시에 소리가 난 곳을 돌아보았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사채업자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그의 팔을 부축하며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당당하게 식당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등 뒤로 치욕감에 잠긴 두 사람의 시선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네온 또 뭐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장 차림의 남자는 그들의 험악한 말을 무시하고 서연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택을 벗어나자마자 지우는 얼굴에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던졌다. 차 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어색함이나 긴장감이 아닌 성공적인 임무를 마친 파트너 사이에 편안한 침묵. 이서연 씨 되십니까? 저는 김비서라고 합니다. 한참 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이 아닌 서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이상하게도 위압감이 있었다. 그는 사채업자들을 곁눈질하며 말을 이었다. 오늘 아주 잘했어. 이분들의 빚 문제 때문에 오셨다면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가식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는 서류 가방을 열어 수표 한 장을 꺼내 사채업자 리더에게 건넸다.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수표를 받아들고는 액수를 확인하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뭐야? 당신 대체 누구야? 그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가 건네는 짧은 칭찬. 그것은 서연에게 그 어떤 보상보다도 큰 승리감과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어두운 싸움의 첫 번째 전투는 그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보시다시피 이서연 씨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입니다. 이제 이 댁에서 2번 다시 볼 일 없었으면 합니다. 강씨 집안에서의 저녁 식사 이후 지훈과 서연의 집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더 이상 그들의 사이에는 어색한 긴장감이나 탐색전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능력을 확인한 신뢰로 맺어진 파트너였다. 서연은 아침마다 지훈을 위해 조용히 커피를 내렸고 지훈은 신문을 읽으며 그녀에게 선진그룹 내부의 미묘한 권력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둘만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앞을 못 보는 연기를 하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언제나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김 비서의 어조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사채업자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내 돈의 힘 앞에서 꼬리를 내렸다. 그들은 거칠게 욕설을 중얼거리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순식간에 복되는 서연과 김 비서 단둘만이 남았다. 밤이 되면 그들의 평범한 주택은 비밀스러운 작전본부로 변했다. 지훈의 충직한 신복인 김 비서가 보안이 유지되는 라인을 통해 입수한 각종 내부 자료들을 들고 찾아왔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부서별 지출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등이 어지럽게 펼쳐졌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의 빚을 갚아준 것일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지훈은 이 세계의 완벽한 지배자였다.
그는 수많은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강태민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김 비서는 그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서연은 처음 며칠 동안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 복잡한 기업 전쟁의 판도를 익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세계에 발을 들였는지 실감하며 숨을 죽였다. 김 비서는 텅 빈 복도를 한번 둘러보고는 서연에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우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서연 씨에게 드릴 제안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 1년간 강태민 상무가 총괄하는 부서들에서 올라온 지출 결의서요. 서연은 망설였다. 낯선 남자를, 그것도 방금 엄청난 돈을 아무렇지 않게 써버린 남자를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저에게 이걸 왜? 낡고 비좁은 거실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꽉 차는 듯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 낡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시선은 집안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훑었지만 그 어떤 경멸이나 동정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비즈니스를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다. 강태민은 교활해. 절대로 큰 금액을 한 번에 움직이지 않아 수백, 수천 개의 합법적으로 보이는 소액 지출 항목들 사이에 자신의 비자금을 숨겨놓았지. 지훈의 눈이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 비서와 내가 몇 주간 검토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어. 너무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어.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연 씨. 김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희는 이서연 씨의 모든 부채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병원비는 물론 앞으로의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본론을 꺼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당신은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당신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에 갇히지 않을 수 있지. 회계 장부의 논리가 아닌 평범한 사람의 상식으로 이 서류들을 한번 봐주시오. 뭔가 이상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는지. 조건이 있겠죠. 그것은 시험이었다. 지난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그녀의 기지와 담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시험. 지우는 그녀의 직감과 통찰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김 비서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금융이나 회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그녀는 숫자 자체를 분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읽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부서별로, 지출 항목별로, 거래처별로 색깔이 다른 펜을 이용해 표시하며 자신만의 데이터 지도를 만들어 나갔다. 네,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시는 분과 결혼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서류에 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지훈과 김 비서는 이미 샅샅이 훑은 자료들이었다. 그들이 놓친 것을 자신이 찾아낼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 때마다 서연은 자신을 이 지옥 같은 게임에 던져 놓은 강태민과 한 회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결혼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새벽 며칠 밤을 샌 탓에 퀭한 눈으로 서류를 넘기던 서연의 손이 순간 멈췄다. 서연은 제 귀를 의심했다. 결혼이라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아니,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라는 말이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아주 사소한. 그래서 누구라도 그냥 지나쳤을 법한 항목이었다. 누구시죠? 제가 결혼해야 할 분이. IT개발부의 지출 내역서. 그곳에 사무환경 개선, 실내 장식품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스튜디오 라르티스트라는 업체에 매달 300만 원씩 지출된 내역이 있었다. 얼핏 보면 문제될 것이 없는 소액 경비 처리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 스튜디오 라르티스트라는 업체명이 전혀 다른 부서의 지출 내역서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물류관리팀에서는 창고 비품 구입으로, 해외 영업 2팀에서는 바이어 접대용 선물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심지어 시설 관리팀에서조차 조경 관리용 자재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이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있었다.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자산가이시며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회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각 부서의 팀장 정열로 처리될 수 있는 소액이었고 명목도 그럴듯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다. IT개발부와 물류팀, 영업팀이 왜 모두 똑같은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물품을 구입한단 말인가? 그것도 매달. 아주 규칙적으로. 이것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개인적인 용무가 회사의 경비로 처리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김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덧붙였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내역들을 따로 정리해 다음 날 밤 회의 시간에 지훈과 김 비서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십니다. 아이스튜디오 라르티스트라는 업체. 혹시 아시나요? 시각장애인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앞을 보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라는 것. 이것은 거래였다. 그녀의 인생과 미래를 담보로 한 끔찍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거래. 김 비서는 데이터를 잠시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처음 보는 곳입니다. 저희가 추적하던 유령 회사 명단에도 없고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아마 필터링 과정에서 걸러진 것 같습니다. 문제될 만한 거래는 아닌 듯 합니다만 왜 하필 저죠? 돈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른 누구라도 아니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패턴이 문제예요. 전혀 관련 없는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명목으로 하지만 아주 규칙적으로 똑같은 업체에 돈을 보내고 있어요. 이건 마치 누군가가 여러 개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조금씩 꺼내 하나의 저금통에 모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모시는 분께서는 조용하고 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서연 씨에 대해 오랫동안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님을 모시고 꿋꿋하게 살아온 당신의 모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지우는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직관적인 비유는 복잡한 데이터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자신의 모든 삶이 감시당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가난과 절박함이 그녀를 이 거래의 완벽한 대상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때 김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는 무언가 기억났다는 듯 다급하게 자신의 태블릿 PC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생각할 시간을 잠깐만요. 라르티스트, 예술가라는 뜻인데 죄송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김 비서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일 정고까지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희는 이 제안을 없던 일로 하고
이서연 씨는 다시 원래의 현실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는 몇 분간 미친 듯이 검색을 하더니 마침내 작은 갤러리의 홈페이지 하나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갤러리의 대표 인사말에 올라와 있는 한 여성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잔인한 협박이었다. 원래의 현실, 사채업자들의 괴롭힘과 아버지의 병원비, 끝없는 절망이 기다리는 곳, 찾았습니다. 스튜디오 라르티스트는 이 갤러리에 소속된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이 갤러리 대표, 오수진, 강태민 상무가 최근까지 만나던 내연녀입니다. 촉망받는 신인 아티스트라고 들었습니다. 김 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안에는 계약서와 저희 연락처가 들어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민은 회사의 여러 부서 경비를 이용해 자신의 애인에게 사업 자금과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 오만하고 대담한 방식이었다. 그는 아무도 이런 소액 지출 내역까지 추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방 안에서는 아버지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파트너를 향한 진정한 존중의 빛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 속에 숨겨진 범죄자의 개인적인 흔적과 오만함을 찾아낸 것이었다. 밤새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옥과 같았다. 한쪽에서는 그녀의 존엄성과 미래가 비명을 질렀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버지의 얼굴과 냉혹한 현실이 그녀를 압박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유일한 길이었다. 김비서요. 차가운 빗방울이 낡은 아파트의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이서연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드는 창가에 서서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빗소리를 들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풍경은 그녀의 암담한 현실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 전 아버지의 작은 인쇄소는 끝내 부도를 맞았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매일같이 찾아와 목을 조여오는 사채업자들의 그림자뿐이었다.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창백한 얼굴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부터 스튜디오 라르티스트와 오수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자금 흐름, 세금 내역, 강태민과의 접촉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결정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드디어 방역의 실마리가 잡혔다. 강태민의 가장 은밀하고 치욕스러운 약점. 그 실의 끝은 분명 거대한 비자금의 몸통과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첫 단추를 찾아낸 것은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계약을 넘어 진정한 신뢰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듯 차분한 목소리로 다음 일정을 안내했다. 이서연이 강지훈의 숨겨진 눈이 되어 강태민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선진그룹의 심장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었다. 한민주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올라온 보고서를 읽으며 우아하게 찻잔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결혼식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치러졌다. 결혼식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절차였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축하해주는 하객도 없었다. 서연은 자신이 가진 가장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약속된 장소인 작은 사무실로 나갔다. 그곳에는 김비서와 변호사,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비서의 움직임이 최근 부쩍 활발해졌다고 남자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표정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고독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서연이 들어섰을 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저 그의 옆에 서서 변호사가 내미는 혼인신고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 옆에 강지훈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혔다. 그것이 그녀가 남편에 대해 알게 된 유일한 정보였다. 네 회장님, 특히 강태민 상무님 주변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부서들을 은밀히 접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아 끝났다. 사무실을 나오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비서는 운전석에, 서연과 강지훈은 뒷좌석에 앉았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제의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 사실이 조금도 실감나지 않았다. 오수진, 그 화가 계집의 갤러리 주변도 맴돌고 있다지. 차는 화려한 강남의 고층 아파트가 아닌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아담한 2층 집 앞에 멈춰 섰다. 서연이 상상했던 상당한 자산가의 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김비서는 차에서 내려 그들의 짐을 꺼내고는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에게 열쇠를 건넸다. 비서의 보고에 한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쨍 하는 작은 소리가 그녀의 심기를 대변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다. 강지훈이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얼마 전 자신의 집에서 당돌한 눈빛을 빛내던 그 가난한 며느리가 있었다. 이곳이 두 분이 지내실 집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장님, 그 계집 생각보다 물건이었군. 죽은 줄 알았던 지훈이의 눈과 발이 되어주고 있었어. 김비서는 지훈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차를 타고 떠났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서연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이 낯선 남자와 단둘이 남겨졌다. 그녀는 강태민처럼 서연을 얕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뱀의 머리를 치기 전에 그 뱀의 눈부터 멀게 만들어야 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더듬거리며 열쇠 구멍을 찾아 문을 열었다. 서연은 그를 도와줘야 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곧 스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도 그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태민이에게는 알리지 마라. 또 멍청한 짓을 벌일 테니. 한 회장은 차갑게 명령했다. 그 아이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샅샅이 훑어봐. 가장 아프고 치욕스러운 부분을 찾아내. 그걸로 대중 앞에서 완벽하게 진흙탕에 처박아 버릴 거야. 나가. 그녀의 지시는 간단하고도 잔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하수인들은 곧 완벽한 사냥감을 찾아냈다. 과거 이소연의 숨통을 조여왔던 바로 그 사채업자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집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지훈은 익숙한 듯 지팡이로 바닥을 더듬으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다. 여전히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였다. 며칠 후 서연은 오랜만에 혼자 외출에 나섰다. 지훈의 눈먼 남편 시나리오에 사실성을 더하기 위해. 그녀는 그가 필요로 하는 전문 서적을 구하러 시내의 대형 서점을 찾았다. 지훈의 철저한 보호 아래
그녀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경계를 푼 적이 없었다. 서연은 현관 앞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침묵을 어떻게 깨야 할까? 그녀의 미래는 남편의 눈처럼 짙은 어둠에 가려져 있는 듯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책을 고르고 계산을 마친 서연이 서점문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익숙하면서도 끔찍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이서연은 자신이 내쉬는 숨소리조차 어색하게 느껴져 가만히 서 있었다. 강지우는 소파에 앉은 채 미동도 없었다.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밀랍 인형 같았다. 검은 선글라스 너머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이 기묘한 동거의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서연,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고개를 돌리자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채업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험악한 인상의 부하 두어 명이 함께였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열었다. 무엇이라도 말을 해야 이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깰 수 있을 것 같았다. 여긴 어떻게, 제가 써야 할 방은 어딘가요? 어떻게 알았냐고 네가 아주 좋은 집에 시집 갔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 사채업자는 음흉한 눈으로 서연의 깨끗한 옷차림과 비싸 보이는 가방을 훑었다. 우리한테 갚을 돈은 없어도 남자 홀릴 돈은 있었나 봐.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한 연습된 듯한 움직임이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사채업자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2층의 방이 2개 있어. 오른쪽 방을 쓰면 될 거요. 필요한 물건들은 아마 다 준비되어 있을 테니. 무슨 말씀이시죠? 빚은 이미 다 갚았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익숙하게 더듬거리며 벽을 짚고 섰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치며 주방 쪽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은 영락없는 시각 장애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나도 계산되고 절제된 움직임, 마치 나는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온몸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가파하 원금만 갚으면 단이 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사정할 때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몸으로라도 때우겠다고 하지 않았나. 서연은 일단 그의 말대로 2층으로 올라갔다. 오른쪽 방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침실이 나타났다. 침대와 옷장, 작은 화장대까지 모든 것이 새 것이었다. 옷장 안에는 그녀의 사이즈에 맞는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새삼 소름 끼쳤다. 그녀는 짐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앞으로의 날들이 캄캄한 미로처럼 느껴졌다. 과연 이 결혼 생활을, 이 집에서의 삶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의 저열한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경멸과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몇몇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서연은 갈증을 느끼고 1층으로 내려갔다. 지우는 여전히 주방에 있었다. 그는 물을 마시려는지 컵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손이 컵이 놓인 선반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 허공을 젓고 있었다. 컵들이 위태롭게 달그락거렸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요즘
명예 너 같은 천박한 계집에게 명예가 어디 있어. 서연이 저도 모르게 말을 내뱉으며 그에게 다가간 순간이었다. 그의 손길의 가장자리에 있던 유리컵 하나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채업자가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완력은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가 절망감에 휩싸인 바로 그 순간이었다. 쨍그랑 갓끽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깨진 유리 조각 하나가 그녀의 발 앞으로 튀었다. 그녀가 놀라 뒷걸음질 치려던 바로 그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굉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2대가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 섰다. 순식간에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사채업자 일당과 서연을 둘러쌌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일사불란했고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지훈이 번개 같은 속도로 몸을 날려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그의 움직임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뒤쪽으로 끌어당겨 안전하게 세웠다. 그의 소나기 힘은 엄청났다. 뭐야, 너희들은 괜찮소? 사채업자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양복을 입은 남자 중 리더로 보이는 이가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한 맹수와 같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은 그의 단단한 팔과 방금 전에 초인적인 움직임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강지훈 실장님께서 안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큰 실수를 했다고 하시는군요.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의 고개는 더 이상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정확히 깨진 유리 조각이 널린 바닥을,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자신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가 그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지만 서연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보고 있다.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사채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상대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은 서연을 정중하게 보호하며 차로 안내했다. 다른 남자들은 사채업자 일당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조용히 포위했다. 모든 상황은 단 1분 만에 종료되었다. 당신, 한편 그 시각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집에서 서연을 기다리던 지훈은 자신의 보안팀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서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를 듣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냉혹한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앞을 볼 수 있잖아요. 김 비서. 그 쓰레기들 당장 치워버려. 연관된 모든 사업체, 자금줄 전부 다 박살내.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그녀의 말에 지훈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서연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진 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사채업자의 불법 대부업 사무실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그는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거실 소파로 걸어갔다. 더 이상 지팡이를 쓰지도 벽을 더듬지도 않았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나 불안함이 전혀 없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마치 오랜 시간 유지해온 가면이 깨져버린 것에 대한 피로감과 체념이 뒤섞인 듯한 모습이었다. 채 태워져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던 지훈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깊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가누며 그를 따라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그와 최대한 거리를 두고 테이블 반대편에 섰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의 양어깨를 붙잡았다. 대답해요. 당신 날 속인 거죠?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동정심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사람과의 불행한 결혼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니. 그녀는 철저히 기만당하고 이용당한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답지 않은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팔과 얼굴을 살피며 그녀가 정말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그 지극히 개인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에 서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얼굴에 있던 선글라스를 벗었다.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군요. 서연은 숨을 멈췄다. 서연은 자신을 따라붙은 경호원들의 존재를 그제야 깨달았다. 지우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선글라스 뒤에 가려져 있던 그의 눈은 흐릿하거나 초점이 없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깊고 어두운 그의 눈동자는 예리한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에는 냉철한 지성과 차가운 경계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무기력함 따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포식자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을 혼자 둘 수는 없었어. 그래, 맞소. 날 믿지 못해서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고 단단해져 있었다. 아니,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야.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거요. 당신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내가 전부 지워버릴 테니까. 나는 앞을 볼 수 있어. 단 한 번도 시력을 잃은 적이 없지. 그의 말에는 서늘한 살기와 함께 그녀를 향한 굳건한 보호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늘 차갑고 계산적이기만 하던 남자가 보여주는 서툰 다정함이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서연은 따뜻한 찻잔을 감싸 쥐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전략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서연이라는 개인을 향한 인격적인 공격이었다. 그리고 지훈의 반응 또한 단순한 파트너 보호 차원의 대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빠르고 본능적이며 압도적인 분노의 표출이었다. 어째서 왜 이런 짓을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계약이라는 차가운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거대한 위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목격한 세상의 단둘뿐인 동맹이었다. 내 이름은 강지훈. 당신이 서류에서 본 그대로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인 선진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이기도 하지. 서연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 전체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훈은 자신이 지켜야 할 자산이 어느새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계약서에는 없던 감정이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선진그룹. 서연의 머릿속이 윙 울렸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수없이 들어온 이름이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그렇다면 김 비서가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른 것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그 그림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험해서 현실감이 없었다. 2년 전 나는 의문의 차량 사고를 당했소. 세상 사람들은 그 사고로 내가 시력을 잃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지.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소. 명백한 살인 미수였지.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태민은 단순히 애인에게 줄 용돈을 벌기 위해 이런 위험한 짓을 벌인 게 아니야. 범인은 내 가족이었소. 나의 새어머니이자 선진그룹의 현 회장인 한 여사.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자 내 사촌형인 강태민 상무. 그들은 나를 제거하고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지. 내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소. 그래서 나는 죽은 듯이 눈을 잃은 장애인인 척 숨어 지내야만 했지. 그것이 내가 살아남아 복수를 계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어느 날 밤, 작전 본부가 된 것이라서 지훈이 말했다. 그의 눈앞에는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의 고백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이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자신이 던져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돈의 최종 목적지는 해외의 한 투자회사로 연결되어 있어.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회사를 팔아먹으려는 반역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나는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강태민과 한 회장을 끌어내릴 수 없었다. 그들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장부나 계약서, 즉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복수를 위해서는 내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 하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적이거나 잠재적인 배신자일 뿐이었지.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을 찾아야만 했어. 내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감시와 회유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위험한 거래를 받아들일 만큼 절박한 사람이 필요했지. 그렇게 중요한 자료라면 회사에는 두지 않았을 겁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겨뒀겠죠.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를 고르는 냉정한 사업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훈과 서연의 시선이 동시에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이 동시에 떠올린 장소는 단 한 곳이었다. 바로 선진그룹의 본가. 강태민의 개인 서재. 그 오만한 남자가 자신의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바로 그곳. 당신에 대한 조사는 끝났소. 이서연 씨, 당신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거요. 문제는 어떻게 그곳에 잠입하느냐였다. 서연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그녀의 가난과 불행이 그에게는 최고의 조건이었던 셈이다. 그녀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려진 이름 모를 졸에 불과했다. 제가 가겠어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걸어가더니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나왔다. 그는 그것을 서연 앞에 테이블 위로 밀었다. 서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과 김 비서가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계약서요. 너무 위험합니다. 사모님, 김 비서가 만류했다. 서연이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결혼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빼곡하게 조항들이 적혀 있었다. 아니요, 지금 그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당신의 역할은 내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요. 대외적으로는 눈먼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헌신적인 아내를 연기해야 하오. 때로는 내 눈과 귀가 되어 내가 갈 수 없는 곳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할 수도 있어.
당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아군이자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요. 서연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들 각오가 된 전사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대담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다. 다음 날 지우는 한민주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 사채업자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아내를 걱정하는 무력하고 다정한 남편의 그것이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겠소. 당신 아버지는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될 것이고 당신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얻게 될 거요. 하지만 명심하시오. 당신이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당신은 선진그룹을 둘러싼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당신 또한 강태민과 한 회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요. 새어머니, 서연이가 그날 일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해해서요. 제가 잠시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혼자 두기가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며칠만 본게 머물면서 안정을 좀 취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어머님 곁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서요. 그는 서연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한쪽은 이미 발을 들인 위험한 전쟁터였고 다른 한쪽은 다시 돌아가야 할 절망의 구렁텅이였다. 이것은 서연과 지훈이 함께 계획한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고도의 연극이었다. 한 회장은 자신의 공격이 성공적으로 먹혀들어 서연이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확신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발 아래로 기어들어온 먹잇감을 관찰하고 조종하기 위해 이 제안을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것이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당신을 보내주겠소. 물론 당신의 빚은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예상대로 한 회장은 인자한 목소리로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지우는 자신의 의자에 다시 앉아 팔짱을 낀 채 서연을 응시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서연은 다시 한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손님이 아닌 잠시 머무는 보호 대상자의 신분으로 저택의 하인들은 그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강태민은 겁먹은 작은 새 같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한 회장은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다정하게 위로했지만 그 눈빛은 그녀의 영혼까지 샅샅이 훑는 감시자의 그것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앞에서 아버지를 협박하던 사채업자들의 얼굴과 병상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쉬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경멸하듯 설명하던 지훈의 차가운 눈빛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속았고 이용당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었다. 서연은 완벽하게 연기했다. 창백한 얼굴로 정원을 산책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연기를 하며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유일한 임무는 강태민의 서재에 잠입할 단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원래 있던 곳 역시 지옥과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차라리 싸워볼 수 있는 지옥을 택하리라. 기회는 사흘째 되던 날 밤에 찾아왔다. 한 회장과 강태민이 해외 투자자와의 중요한 저녁 약속으로 늦게까지 집을 비우게 된 것이다. 지훈은 그날 밤 아내를 만나러 온다는 핑계로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서연에게 손을 잡는 척하며 손톱보다 작은 초소형 카메라와 만능 디지털 키를 몰래 건넸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의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싸각, 서연은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민첩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강태민의 서재로 향했다. 복도를 순찰하는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며 심장을 졸였다. 펜촉이 종이를 가르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서연은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계약서를 지훈 쪽으로 밀었다. 마침내 서재 문 앞에 도착했다. 최첨단 디지털 도어록이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준 디지털 키를 꺼내 조심스럽게 잠금 장치에 갖다 댔다. 몇 초간의 짧은 신호음 끝에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녀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던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만족감의 표시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장기말을 얻은 승부사의 미소에 가까웠다. 서재 안은 강태민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화려하고 오만한 물건들로 가득했다. 서연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귀에 꽂은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지훈과 김 비서의 지시를 받으며 증거가 있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다. 현명한 선택이요. 이서연 씨, 책상 위 노트북을 확인해봐.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우린 부부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이 집 안에서도 서로를 자연스럽게 대해야 연기가 완벽해지겠죠. 당신은 날 서연이라고 불러요. 나도 당신을 지훈 씨라고 부를 테니. 노트북은 암호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이미 강태민이 사용할 만한 모든 암호 패턴을 분석해둔 상태였다. 서연이 몇 가지 조합을 입력하자 마침내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그녀는 즉시 지훈이 건넨 USB를 연결해 숨겨진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잠시 놀란 듯 눈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순순히 명령을 따르는 인형이 될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시작부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쌍방의 계약 관계라는 것을 더 결정적인 게 있을 거야. 실물 장부나 계약서 줬소. 서연 씨.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서연. 당신 말이 맞아. 그럼 오늘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하지. 서연은 주변을 훑었다. 거대한 책장, 고급스러운 장식장. 그때 벽에 걸린 거대한 현대미술 작품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너무나 뻔한 장소, 하지만 오만한 강태민이라면 자신의 예술적 안목을 과시하는 동시에 비밀을 숨기는 이중의 장치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기만자와 피해자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위험한 동맹의 파트너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들어 올렸다. 예상대로. 그림 뒤에는 벽과 같은 색으로 위장된 작은 금고가 있었다. 문제는 암호였다. 첫째, 이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완벽한 부부를 연기해야 하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무력한 남편. 당신은 그런 나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아내가 되는 거지. 당신의 모든 행동, 말투,
눈빛 하나하나가 감시당할 거라는 걸 명심해야 해. 오수진의 생일, 아니면 갤러리 창립일. 알아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어떻게 연기할 건데요? 방금 전 유리컵이 깨졌을 때처럼 행동하면 곤란해요. 지훈의 목소리를 들으며 몇 가지 숫자를 조합하던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서연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건 내 실수였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요. 나는 철저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행동할 테니. 당신은 내 눈과 손발이 되어줘야 해. 길을 안내하고, 음식을 챙기고, 책을 읽어주는 것까지. 모든 일상적인 행동이 우리의 연극 무대가 될 거야. 젠장, 경비원이야. 시간이 없어. 이어폰 너머로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둘째, 서연이 말을 이었다. 이 집 안에서 우리는 동업자예요. 당신은 내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해요. 내가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 그들의 성격과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깜깜이로 연기만 하는 배우는 사절이에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숫자를 떠올렸다. 강태민이 지훈을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 했던 바로 그날의 날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지훈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의 순종적인 외모 뒤에 숨겨진 강인함과 명민함을 제대로 본 것이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과 함께 검은색 가죽으로 된 장부 하나가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장부를 꺼내 들고 초소형 카메라로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기며 촬영하기 시작했다. 알겠소. 내 적은 곧 당신의 적이니 당연히 알아야겠지. 장부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선진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선진바이오의 신약 기술을 경쟁 관계인 해외 제약사에 헐값에 팔아넘기기로 한 이면 계약서였다. 그 대가로 강태민과 한 회장이 받기로 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리베이트 내역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회사를 좀먹는 수준이 아니라 뿌리째 팔아넘기려는 매국 행위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책장 한쪽을 밀었다. 책장 뒤로 숨겨진 공간이 나타나더니 복잡한 암호 입력 장치가 달린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익숙하게 암호를 입력하고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중 두꺼운 파일을 하나 꺼내 서연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서연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촬영을 마친 뒤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금고와 그림을 원상 복구했다. 그녀가 서재를 빠져나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바로 그 순간 경비원이 복도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파일의 첫 장에는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남자가 있었다. 서연은 무사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지훈과 함께 요양을 마쳤다는 인사를 남기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강태민 상무, 내 사촌 형이자 현재 선진그룹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요. 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어릴 때부터 나를 경쟁자로 여기고 질투했지. 성격이 급하고 오만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 그는 나를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금쯤 그룹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세력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거요. 안전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그들은 밤사이 서연이 목숨을 걸고 빼낸 데이터를 확인했다. 모니터에 떠오른 이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도를 본 지훈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다. 다음 장에는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이는 중년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계산적으로 보였다. 게임은 끝났다. 그들은 이제 적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뱀이지. 강태민의 어머니이자 나의 새어머니. 한민주 회장. 지우는 데이터를 저장한 USB를 손에 꽉 쥐었다. 그는 결심에 찬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야. 주주총회를 준비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위원장을 조작해 그룹 회장 자리를 꿰찼소. 겉으로는 인자한 경영자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온갖 술수를 부리는 여자요. 강태민은 그저 그녀가 휘두르는 칼에 불과해. 진짜 머리는 저 여자지. 절대 저 여자의 부드러운 미소에 속아서는 안 돼.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니까. 마지막 결전에 서막이 올랐다. 서연은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을 자신의 머릿속에 깊이 새겼다. 이들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앞으로 상대해야 할 괴물들이었다. 선진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재계 인사들과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홀 안의 공기는 돈과 권력,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단상 위, 강태민 상무는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지난 1년간 자신이 이뤄낸 눈부신 경영 성과를 자랑하고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강태민의 비자금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요. 그 증거만 잡으면 그를 이사회에서 몰아내고 한 회장의 팔다리를 자를 수 있어. 이 모든 성과는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저의 혁신적인 경영 철학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선진그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의 연설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맨 앞줄에 앉은 한민주 회장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성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의 완벽한 여왕이었다. 강태민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승리에 쐐기를 박듯 교활한 동정심을 드러냈다. 그건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지. 물론 이 기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제 불행한 사촌 동생 강지훈 군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 속에서 안식을 찾았으니 우리 모두 그의 행복을 빌어줍시다. 이야기를 마친 지훈은 파일을 다시 금고에 넣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공동의 운명을 짊어진 전우가 된 것 같았다. 그가 지훈을 완전히 무력하고 끝난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이었다.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기자들은 그의 자비로운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뽑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 규칙이 남았소. 지훈이 말했다. 이 관계는 철저한 비즈니스요. 우리는 각자의 방을 쓰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계약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불필요한 감정을 품지 않아. 동의하지? 바로 그때였다. 사채업자 사건 이후 지훈의 수사팀은 날개를 단 듯 움직였다. 이서연이 찾아낸 스튜디오 라르티스트라는 실마리는 강태민의 비자금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김비서의 팀이 오수진의 갤러리와 연관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아냈지만 마지막 퍼즐 조각이 부족했다. 이 비자금이 정확히 무엇을 위해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 규칙이 정해졌다.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폭풍에 대비해 서로의 역할을 연습하고
가짜 신혼부부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우는 서연이 어릴 때부터 봉사활동을 다녔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동화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사랑은 장애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위대한 사랑으로 포장될 것이었다. 컨벤션 홀에 육중한 정문이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눈부신 역광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지도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도 않은 채 꼿꼿하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겁먹은 소녀가 아닌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파트너로서의 이서연이 함께였다. 한편 그 시각 장내에 기묘한 술렁임이 퍼져나갔다. 저 사람 강지훈 아니야. 눈이 보이는 건가? 어떻게 된 거지? 강지훈은 그 모든 소음을 뒤로 한 채 단상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 또각 울리며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패자의 귀환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온 왕의 행차였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선글라스 뒤에 가려져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날카로운 시선은 이사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차례로 훑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단상 위의 강태민은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한민주 회장의 우아한 미소는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악과 불길한 예감이 뒤섞여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넋이 나간 태민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잠시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안녕하십니까. 선진그룹 주주 여러분, 강지훈입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지난 2년간 여러분은 제가 불의의 사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계셨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의 죽음에 대한 소문은 다소 과장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강태민과 한 회장을 응시했다. 진정으로 이 회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제 눈에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심장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탐욕과 부패입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지훈의 신호에 맞춰 김 비서가 단상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지금부터 강태민 상무와 한민주 회장이 혁신적인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무슨 짓을 저질러 왔는지 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나타난 것은 스튜디오 라르티스트의 로고와 오수진의 사진, 그리고 수많은 계좌 내역이었다. 지우는 서연의 도움을 받아 여러 부서에서 빼돌린 회사 돈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거쳐 강태민의 내연녀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하나하나 냉철하게 폭로했다. 강태민의 사생활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겨우 이딴 걸로 태민이 소리치려 했지만 지우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연이 목숨을 걸고 찍어온 검은 가죽 장부의 페이지들이었다. 그리고 선진바이오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기로 하니면 계약서의 사본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강태민 상무와 한민주 회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미래를, 그리고 주주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이것은 경영 실수가 아닌 명백한 배임이자 반역 행위입니다. 지훈의 외침에 홀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분노에 차 소리쳤고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에 흥분했다. 모든 것이 폭로되자 강태민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놈이 조작한 거라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지훈에게 닿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오만한 발악은 오히려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한 회장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잿빛으로 변한 얼굴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지우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수사관들이 이 건물로 오고 있을 겁니다. 그는 이 사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IIT 본인은 주주총회 공식 안건으로 강태민 상무와 한민주 회장의 모든 직위 해제를 발의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저 강지훈을 임시경영 총괄 책임자로 선임해 주실 것을 긴급동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다. 압도적인 증거와 여론 앞에서 이사회는 그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주주들의 박수갈채가 홀 안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새로운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소리였다. 지우는 단상 위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의 뒤가 아닌 바로 옆자리에 그의 동등한 파트너인 이서연이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 길고 험난한 싸움의 승리를 자축하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단상 아래에서는 망가진 인형처럼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강태민의 모습과 자신의 무너진 왕국 속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한 회장의 모습이 보였다. 심판은 내려졌다. 주주총회가 끝난 컨벤션 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강지훈과 이서연이 단상에서 내려오자마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들에게 몰려들었다. 강지훈 실장님, 언제부터 시력을 회복하신 겁니까? 한민주 회장과 강태민 상무의 혐의는 전부 사실입니까? 옆에 계신 이서연 씨는 이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까? 수많은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지만 지훈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보호했다. 그는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았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다. 자세한 내용은 곧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밝히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선진그룹은 과거의 모든 부정을 끊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채 지훈과 서연은 김 비서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혼란의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선진그룹 스캔들로 들썩였다. 연일 뉴스에서는 강태민과 한민주의 구속수사 소식과 함께 그들이 저지른 상상 이상의 비리들이 낱낱이 보도되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내부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폭풍의 중심에 선 강지훈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임시 회장으로서 과거 한민주와 강태민의 사람들이었던 부패한 임원들을 과감히 해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긴급 이사회와 투자자 회의, 구조조정 계획 수립 등 산더미 같은 업무를 처리하며 무너져가는 그룹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뛰었다. 그는 지난 2년간 숨죽여 지내며 갈고 닦았던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사람들은 무력한 장애인인 줄로만 알았던 그가 사실은 선진그룹을 이끌어갈 유일한 대안이자 준비된 리더였음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서연은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지훈에게는 그 어떤 임원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였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는 그의 곁에서 커피를 내어주었고, 복잡한 문제로 머리를 싸매는 그에게 평범한 사람의 시선에서 본질을 꿰뚫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 자체가 거친 폭풍 속에서 지훈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수군대던 직원들도 이제는 그녀를 진정한 존경과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급한 불길은 어느 정도 잡혔고, 선진그룹은 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에게도 폭풍이 몰아친 이후 처음으로 온전한 저녁 시간이 주어졌다. 그들은 화려한 본가가 아닌 그들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조용하고 아담한 2층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의 침묵과는 전혀 다른 수많은 감정과 기억들이 응축된 무거운 침묵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서재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바로 그 결혼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의 계약은 이제 끝났어.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묻어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 나 역시 계약서에 적힌 대로 내 의무를 다할 거요. 당신 아버지의 치료는 물론이고 당신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보장하겠소. 그리고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소.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도 좋소.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그가 생각하는 정의였다. 그는 그녀를 이 위험한 세상에 억지로 끌어들였으니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녀를 원래의 자리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로 돌려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테이블 위의 계약서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인생을 구원했지만 동시에 족쇄이기도 했던 종이 한 장.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게 당신에게 이 모든 일의 전부였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비즈니스 거래였어요. 에이, 사채업자들 앞에서 날 지켜줬을 때, 내가 그 저택에서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당신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버텼던 밤들, 그런 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당신이 그냥 내 고용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물 섞인 고백은 지훈이 몇 겹으로 쌓아 올린 이성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계획에 넣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완벽한 도구이자 파트너여야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그의 계획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나 역시 이런 걸 계획한 적은 없었어.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야 했어. 그런데 어느새 당신은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렸지. 그래서 당신에게 남아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이 위험한 세상에 당신을 끌어들인 것도 나인데 염치 없이 내 곁에 있어 달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짓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서로의 진심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쭉 찢어버렸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녀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미소 지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젖은 뺨을 감싸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연극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진심을 담은 첫 번째 입맞춤이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결혼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사랑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의 삶에 고요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선진그룹은 강지훈이라는 새로운 선장을 만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 있었다. 과거의 부정과 부패는 깨끗이 도려내졌고 그 자리에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철학이 뿌리내렸다. 지훈은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과 직원 복지에 과감히 투자했다. 그의 혁신적인 리더십 아래 위기에 빠졌던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히는 영광을 안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태민과 한민주 전 회장은 기업 배임, 횡령, 불법 기술 유출 등의 혐의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그들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변화는 그룹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회장님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선진그룹의 사회공헌재단 희망브릿지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재단은 과거의 자신처럼 빚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했다. 오늘도 그녀는 재단이 후원하는 한 청년 창업가의 작은 가게 개업식에 참석해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이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축사를 전했다. 저는 과거에 세상의 모든 문이 제 앞에서 닫혔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빛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절망 대신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희망브릿지 재단은 바로 그 기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저희가 든든한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모습을 행사장 뒤편에서 강지훈이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그림자 속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채올랐다. 오늘 연설 아주 멋졌어.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잘 이끌어주니까요. 서연이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더 이상 서로의 의중을 떠보거나 계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동반자였다. 차가 향한 곳은 화려한 봉화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이제는 온전한 그들의 보금자리가 된 조용한 2층 집이었다.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여전히 이 소박한 공간에서 가장 큰 평온을 느꼈다. 집 안에는 고소한 음식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두 사람을 위해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둔 것이었다.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그는 이제 딸과 사위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우리 사위, 그리고 우리 예쁜 딸 어서 오너라. 아버지는 환한 웃음으로 그들을 맞았다. 세 사람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식탁에 둘러앉아 회사의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서연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아버지를 걱정해야 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 그녀는
가슴 깊이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를 배웅한 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지우는 자신의 비밀을 고백했고 서연은 위험한 계약을 받아들였다. 기억나.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당신이 처음으로 내 진짜 눈을 봤던 날. 그럼요. 어떻게 있겠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눈이었는데 지금도 무서워. 아니요.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지우는 그런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목에 걸려있던 낡은 계약서를 이제 진짜로 바꿔주고 싶어서 그는 서툰 손길로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대신 그의 손길이 주는 따스함이 그녀의